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XRP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1,18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을 유입받으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코인시어스의 주간 디지털 자산 흐름 보고서에서 XRP의 자금 유입이 확인이 됐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는 19억 달러가 유입됐으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주간 유입액인 132억 달러를 기록하며 암호화폐 시장은 9주 연속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13억 달러를 유입시키며 시장의 중심을 지켰고 이더리움은 5억 8,300만 달러를 유입시키며 2월 이후 가장 강력한 한 주를 보였습니다. 이더리움의 총 유입 규모는 2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운용 자산 대비 14%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XRP는 최근 가격 안정과 함께 투자 심리 회복에 따른 자금 유입이 맞물리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주간 단위로는 소폭 하락했지만 시가총액은 여전히 1,330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복귀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 이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XRP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과 기술적 지지선 유지가 맞물리며 시장 내 조용한 기한을 알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국면에서는 XRP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분위기가 리스크 온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XRP의 자금 유입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XRP의 상승 여력을 주목하며 전략적인 접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하루 일찍 떠나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상황이 격화되면서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 귀국을 결심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는데요. 현지 시간 16일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마친 후 중동의 급박한 상황을 이유로 예정된 일정을 하루 단축하고 워싱턴으로 조기에 귀국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워싱턴으로 복귀해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G7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중동 상황의 긴급성을 이유로 일정을 하루 단축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이날 테헤란 3구 지역에서 이란 군사시설을 공격할 계획을 발표하고 현지 주민들에게 대피를 경고한 뒤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하는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인 지원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한편으로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G7 회의에서 예정되었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은 중동 상황의 급박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으로 향후 국제 정치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기금속 시장에서 흥미로운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투자자들의 시선이 백금과 은 같은 이른바 백색 귀금속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금은 온스당 3,500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금값은 조정 흐름을 보이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금융사 UBS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금에서 백금이나 은으로 자산을 일부 재배분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선물 시장 데이터를 보면 금의 미결제 약정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백금과 은의 포지션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금의 경우 최근 하루 만에 4% 급등, 같은 날 1% 미만 오른 금과 은보다 월등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금은 현재 1,220달러를 돌파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1,300달러에 근접했고 기술적 저항선이 1,340달러 부근에 형성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UBS는 시장 참여자들이 차입 비용 상승에 따라서 백금을 직접 매입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이에 따라서 랠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콜옵션 시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됩니다. 금과 은의 콜옵션 미결제 약정은 감소한 반면에 백금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과 백금의 가격 비율은 금과 은의 비율 역시 빠르게 변화 중입니다. 5월 이전만 하더라도 금 1온스로 백금 3온스, 은은 100온스를 살 수 있었지만 이런 상대의 가치 차이가 현재 재조정 흐름을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UBS는 이러한 흐름이 곧바로 금의 약세 신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금 수요는 견조하며 중앙은행의 매입과 상장 지수펀드의 보유량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은 여전히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과 재정 위험에 대한 대표적인 해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고 전반적인 투자 포지셔닝이 과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장 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는 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UBS는 백금이나 은처럼 유동성이 낮은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자금 이동만으로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금의 견조한 중심축 위에서 백색 귀금 속의 기지개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셈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분 임직원의 챗GPT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면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업무 도구로 자리 잡은 챗GPT 대신에 자체 AI 플랫폼을 쓰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기술 혁신과 정보 보안 사이의 충돌,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 막혀야 할까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이달 최근에 전격 발표한 내부 지침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용 조건만 지키면 별도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사실상 전면 제한에 가까운 관리가 시작됐습니다. 사측은 민감한 사내 정보가 챗GPT 질문 과정에서 외부로 위출될 수 있다는 보안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DS 부분은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인 DS 어시스턴트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메타의 라마4 오픈소스 AI 모델을 통합하는 등 자체 AI 고도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챗GPT는 이미 익숙한 업무 도구인데 이제 와서 허가제라니 퇴행적 조치다 라면서 DS 어시스턴트는 성능 면에서 여전히 GPT에 못 미친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DS 부문 내부 커뮤니티에서는 생산성과 자율성을 침해당했다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보안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라는 옹호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DX 부분은 이미 2023년부터 챗GPT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왔습니다. 대신 자체 AI 모델 가우스와 코딩 지원 툴 클라인을 개발해서 내부에 배포했습니다. DX 부분은 최근 AI 생산성 혁신 그룹과 AI 사무국, AI 크루 제도까지 도입하면서 전사적인 AI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I 도입이 전면화되는 시대, 챗GPT와 같은 외부 AI 툴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보안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채택은 양날의 검 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고심의 결과로 보입니다. AI 활용의 경계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할까요? 논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중국이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사 중에 일부에만 히토류 수출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테슬라는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조된 미중 무역 긴장 속에서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일부 기업을 겨냥한 전략적인 규제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GM과 포드, 스텔란티스에 히토류 수출 라이선스를 부여한 가운데 테슬라와 리비아는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웰스파고의 그레이슬린 바스카란 박사는 이는 단순한 행정적 지연이 아니라 머스크 CEO의 외교적 입장과 중국의 자국 EV 생산 보호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구동 모터의 필수적인 7대 중히토류 원소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의 90% 이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R2 소비량 중에 일부에 불과하며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39만 톤 중에 약 6,600톤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월 중국이 R2 수출 통제를 강화한 이후 미국 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대략 2, 3개월치의 재고로 버텨왔지만 이 완충 재고는 대부분 소진된 상황입니다. 중국이 부여한 6개월 라이선스는 GM, 포드, 스텔란티스의 단기 운영을 보장하지만 웰스파고는 이 조치를 임시 방편일 뿐 구조적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와 리비안처럼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OEM들은 중국의 선택적인 수출 허가와 최종 사용처 감시 체제 하에서 상당한 운영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급망 다각화, 즉 중국 외 지역에서의 희토류 공급 확대는 필연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웰스파고는 공급망 안정화까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라이선스 정책은 단순한 산업 통제를 넘어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 재편에 지정학적인 지렛대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와 테슬라가 향후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나아가 미국 정부가 어떻게 정책적 대응에 나설지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널드가 흑인 미디어 기업과의 광고 차별 논란에 휘말린 100억 달러 규모 소송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미디어 거물 바이런 앨런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미 기업들의 광고 할당에 대한 인종적 공정성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합의는 맥도널드가 앨런이 운영하는 두 회사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네트워크와 웨더 그룹으로부터 광고를 구매하기로 결정하면서 성사됐습니다. 다만 광고는 시장 가치 기준과 맥도날드의 상업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맥도날드가 흑인 소유 미디어를 광고 대상으로부터 외면하고 있다는 앨런의 주장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앨런은 이 문제를 인종차별로 규정하면서 지난 2021년 1억 달러와 100억 달러 규모의 이중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던 관련된 1억 달러 소송도 이번 합의에 포함되어서 모두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의 조건은 비공개지만 맥도날드는 합의에 동의하는 동시에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광고 계약 문제가 아니라 대형 기업들이 흑인 미디어를 시장 밖의 존재로 취급해온 관행에 대한 구조적인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앨런은 과거에도 코카콜라, AT&T 등 다수 대기업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기업들의 다양성과 형평성이 기준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높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현재 다양성과 포용 관련된 전략을 전사적으로 강화 중이며 이 합의는 그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기업이 광고를 집행하는 방식 하나에도 사회적 책임과 균형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 브랜드가 단지 상품뿐만 아니라 가치와 관점까지 포함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묻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밥상 물가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쌀입니다. 산지 쌀값이 80km 한가마에 20만 원에 근접하면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급등 속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전 대책을 예고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6월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에 19만 9,66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였던 5월 25일 대비해서 1.9% 상승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6.3% 오른 수치입니다. 쌀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한가마의 20만 원 시대가 도래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산지 유통업체는 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벼 유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도매와 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민간 쌀 재고량은 지난 5월 30일 기준으로 54만 톤, 이는 쌀 수급이 안정적이었던 2020년 같은 기간에 57만 톤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가격 흐름은 과거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예상보다 빠른 쌀값 상승세와 유통 현장의 배수급 불균형을 우려하면서 과도한 쌀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시장 안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올해 쌀값 상승의 원인은 단기적인 수급보다 유통 구조와 매점 매석 심리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 대응이 얼마나 빠르고 실효성 있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밥상 물가 부담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채권 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서 카카오톡 계정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이 카카오는 16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법 사금융자들이 채무자나 가족과 지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야간에 연락을 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카카오톡이나 오픈 채팅을 통해서 자행하려는 사례가 늘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해당 계정을 신고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금감원과 카카오가 심사를 거쳐서 해당 계정은 이용 중지됩니다. 무엇보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보복이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은 욕설, 야간 연락 등 불법 추심은 물론이고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정식 등록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금전 대부 및 차용증 요구를 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금감원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SNS나 오픈 채팅을 통한 연락은 추적이 곤란하므로 먼저 연락하지 말고 사진이나 주소록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 22일부터는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허위 불법 광고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최고 금리 초과, 불법 채권 추심 등 실질적인 불법 대부 행위 전반에 대해서 전화번호 사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차단 제도와 함께 민생 침해형 금융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계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반려되며 통합항공사 출범 일정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6월 10일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곧바로 수정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의 아시아나항공에 비해서 부족하고 마일리지 통합 비율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통합안의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며 양 항공사의 고객 권익이 균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와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클럽이라는 마일리지 제도를 각각 운영 중입니다. 두 항공사의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립 방식이 유사해서 1:1 통합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는 적립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되므로 기존에는 1대 0.7에서 0.8 수준의 통합 비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통합안을 즉각 반려하면서 카드 사용에 적립된 마일리지 또한 1:1 통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항공사의 잔여 마일리지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금액으로 환산 시에 대한항공이 약 2조 6,205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약 9,519억 원이며 총 3조 5,724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기업 결합 승인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안으로 제출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으며 이번 반려로 인해서 최종 승인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내년 10월에 통합 항공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금 1억 원 이하의 연체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자료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배드뱅크 방식의 채무 조정 시스템이 주요 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1억 원 이하 연체 채권 보유 현황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체 채권은 신용대출 등 무담보 채권으로 한정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 차주가 포함됩니다. 이번 조사는 금액 구간별로 보다 정밀하게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5개 구간으로 나뉘어져서 연체 채권 현황을 분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당국은 이 조사를 통해서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의 기준선과 채무 조정 범위를 설정할 기초 자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선은 향후 채무 조정 또는 소각 대상 선정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장기 연체 채권 정리,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정책 대출에 대한 종합적인 채무 조정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정부가 최대 1억 원 수준까지 채무 조정 대상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 수준 설정은 정책 수혜 대상을 넓히면서도 재정 건전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고려하려는 절충안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채무 조정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수익 구조 개선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무차별적인 지원보다 경제적인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구체적인 소액 채무 조정 및 탕감 정책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배드뱅크를 포함한 공공, 민간 채무 정리 구조도 함께 설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이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및 통신 기술 기업인 하웨이와 중芯거지를 공식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로 추가하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과의 전략적인 보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경제부 산하 국제무역국은 최근 하웨이와 SMIC 및 이들의 계열사를 전략 고급 기술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만 기업들은 이들 기업의 특정 기술이나 제품을 수출하기 전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향후 규제 위반 시에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웨이와 SMIC는 이미 미국의 무역 제재 대상 기업으로 첨단 반도체 및 AI 관련 부품 수입 제한 등 조치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대만의 결정은 기존의 미국 주도 수출 통제 체계를 자국 법률에 기반해 강화하는 조치로 TSMC 등 대만 대표 기업들이 이미 미국 수출 규제를 사실상 따르고 있는 흐름과 일맥상통합니다. 반도체 전문 분석가 레이 왕은 CNBC에 이번 블랙리스트 지정은 단순한 제재 강화가 아니라 기존 우회 수출 통로를 차단하고 향후 위반 시에 처벌 강도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반도체 분석기관인 테크 인사이츠는 하웨이의 AI 훈련 카드에서 TSMC가 제조한 칩이 발견됐다고 폭로했고, 이에 미국 상무부는 즉각 TSMC에 관련된 칩 수출 중단을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TSMC는 이 사안에 관련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10억 달러의 벌금 처분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하웨이는 AI용 GPU 설계에서 엔비디아의 제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자체 어센드 시리즈 칩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기술 생태계의 한계와 수출 통제 장벽으로 인해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단순한 경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고조된 안보 긴장 속에서 대만 정부는 기술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가속화하면서
미국 중심 공급망 연대에 깊숙이 편입되는 수순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지난 4월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벌어지는 가운데 현상 유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고 중국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정치 고위 관계자인 왕후닝은 국영 언론을 통해서 국가 통일을 추진하고 대만 독립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XRP가 최근 시장 반등 흐름 속에서 3달러 재돌파 기대감을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는 2.24% 상승하며 2.198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몇 주간 계속해서 3달러 저항선을 향한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XRP는 2.2달러 선에서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으며 매도 압력에 직면했지만 현재 RSI가 47까지 회복되면서 과매도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기술 지표인 9일 SMA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 돌파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시간 동안의 상승 흐름으로 XRP의 주간 손실폭은 2%대로 줄어들었으며 단기적인 반등과 함께 시장의 관심은 다시 XRP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격 패턴은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장에서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거래량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최근 XRP 고래들이 코인베이스로 5,800만 달러 규모의 XRP를 전송한 점이 확인됐으며 이는 향후 강한 상승 랠리를 준비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TF 기대감과 온체인 활동 증가와 함께 XRP의 핵심 상승 요인으로 작용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3달러 회복 시점을 명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2월 이후 3달러를 밑도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XRP ETF 승인과 같은 주요 촉매가 가시화되지 않는 이상 단기적인 상승을 예측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감은 확산되고 있지만 3달러 돌파를 위한 기술적 확정 신호와 명확한 펀더멘털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상승 여력에 대한 신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의 자산운용사 퍼포스 인베스트먼트가 북미 최초의 XRP ETF를 오는 6월 18일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출시로 투자자들은 시가총액 기준 네 번째로 큰 알트코인인 XRP를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퍼포스 측은 이번 상품이 온타리오 증권위원회에 최종 규제 승인을 받은 이후 출시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XRP 현물 ETF는 실물 기반으로 XRP 토큰을 직접 보유하고 추종하는 구조로 이는 기존의 선물 기반 상품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제 시장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직 XRP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올해 4분기 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XRP를 포함한 일부 알트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등 주요 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2025년 4월 티커명 XRPH11로 해시덱스와 선물 기반 XRP ETF를 출시했고 이후 볼라틸리티 쉐어즈도 1대1 비율의 XRP 선물 ETF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티큐리움은 XRP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를 선보였습니다. CME 그룹이 규제된 XRP 선물 상품을 상장한 이후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88%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XRP에 대한 기관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토 증권고 거래소 상장은 XRP 커뮤니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의 승인 시기와 맞물려 글로벌 XRP ETF 시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가 2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생태계 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핵심 IP 파트너사인 시놉시스는 삼성의 2나노 공정인 SF2와 성능 향상 버전 SF2P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IP는 반도체 설계의 기초가 되는 회로 설계도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칩을 빠르게 구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초미세 공정에서는 특히 안정적인 IP 확보가 수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파트너사와 협력 강도는 곧 기술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는 시모시스와의 협력을 통해 2나노 공정에 최적화된 광범위한 IP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되며 설계 처리 속도도 기존 대비 최대 10배 이상 향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놉시스는 이미 삼성의 4나노 공정에서도 안정적인 IP를 제공해온 만큼 이런 2나노 협력도 수율 개선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53개 IP 파트너사와 협력 중이며 고객사인 팹리스를 위한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반도체, 전 공정을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력은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돌파해야 할 과제도 여전합니다. 업계 일부에서는 TSMC의 2나노 수율이 이미 6에서 70% 수준에 도달한 반면 삼성은 아직 3에서 40% 수준에 머물렀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AI, HPC, 차량용 반도체 등 주요 수요처에 맞춘 맞춤형 IP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본격 양산을 앞둔 삼성의 2나노 공정이 수율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이 내부적인 구조적 문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대표 업체인 비아디, 지리, 창안 자동차 등 상위 9개사는 부품 구매 대급 지급 기한을 기존 200여일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비정상적인 긴 지급 기간을 활용해 협력사 부담을 떠넘기고 그만큼 차량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취해온 것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아디의 경우 협력사에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만기 200일짜리 어음을 발행해 왔으며 지급하지 않은 어음 규모만 약 7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부조는 초저가 경쟁을 가능하게 해 중국 전기차 판매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지만 부품사 도산과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결국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처럼 급성장한 중국 전기차 시장의 이면에는 무리한 저가 마케팅과 부품사 착취라는 구조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중국 업체들이 과거처럼 가격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미 신차와 글로벌 전략으로 무장하며 반격 채비를 마쳤습니다. 현대차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전동화 모델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시장에 본격 투입한다고 밝혔고 기아는 EV4와 PV5에 이어 내년 EV2까지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전기차 시장 조정이 한국 업체들에게는 글로벌 무대에서 반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즉각 대피할 것을 촉구하며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 수도 테헤란에 즉각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인명의 소모인가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란은 하나의 핵무기도 가질 수 없다며 자신의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어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앞서 이스라엘군은 페르시아어로 앞으로 몇 시간 내로 테헤란 3구 지역에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예정이라고 경고하며 현지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란 매체는 테헤란 북부 3구에 있는 국영방송사 본사가 두 차례 공습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내가 말해왔듯 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것이나 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서명하지 않으면 멍청한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은 지난 15일 오만에서 6차 핵협상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으로 협상은 취소됐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합의 타결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와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한 자신감은 향후 상황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거대한 구조적 전환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자국 내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저가 수출 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주요국들은 무역 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비아디는 지난달 전 차종 가격을 최대 34% 인하했고 이에 지리와 체리 등도 줄줄이 가격 인하에 동참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경쟁이 단순한 할인 수준이 아닌 출혈 경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차를 출고한 뒤 이를 주행거리 0km 중고차로 낮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편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기차 가격이나 행위 자체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구조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친환경 차는 약 1,200만 대였으나 올해 예상 생산량은 3,600만 대에 달합니다. 이미 다수 업체의 공장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상위 몇 개사를 제외한 대다수의 기업은 적자 상태입니다. 지방정부 주도의 보조금 경쟁과 무분별한 공장 증설이 오늘날의 공급 과잉 사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수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비아디는 동남아와 남미, 일본 시장으로부터 진출을 본격화했고 후발 업체들은 러시아와 아프리카 등 비주류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 인도 등 주요국들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현지 생산 의무 규제를 통해서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결국 규제가 느슨한 국가나 우회 수출 경로를 중심으로 시장을 넓혀가려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아디는 이미 국내에 첫 모델을 출시했고 다른 중국 업체들도 올해 안으로 잇따라 신차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직 점유율은 낮지만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력 모델 투입이 예고되어 있어서 중국발 저가 경쟁이 한국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나 긍정적일 수 있지만 국내 전기차 업체의 수익성과 가격 전략,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중국발 전기차 수출 러시와 가격 공세는 이제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정책, 그리고 국가 전략 산업 보호라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XRP 지지자이자 알파 라이언스 아카데미 창립자인 에르나르도 파리나가 최소 1000개 이상의 XRP 보유는 인생을 바꿀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웨이직에 따르면 파리나는 ECB가 오는 2025년 10월 공식 출시한 예정인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가 XRP 생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디지털 유로를 미래의 화폐로 명시하며 모든 유럽 기관이 이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주목했습니다. 파리나는 유럽 전역에서 사용 중인 즉시 결제 시스템 TIPS가 XRP 레저와 연동 가능성이 있으며 프랑스 중앙은행이 이미 관련 테스트를 진행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팔라우의 디지털 화폐가 유로를 기반으로 하며 XRP 레저상에 작동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리플이 유럽 시장에서 USDC 발행사 서클을 인수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파리나는 이 인수가 성사될 경우 리플은 유럽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를 준수하는 안정적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자리매김하며 EU 금융 인프라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CBDC 발행 파트너로 스텔라를 선택했을 때 XLM 가격이 200% 이상 급등했던 사례를 들며 XRP가 디지털 유로의 기반으로 공식 확인될 경우 비슷하거나 더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비공개 계약으로 인해 공식 발표가 늦어질 순 있으나 소식이 공개되면 기차는 빠르게 출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가격 기준 약 2,180달러로 구매 가능한 1000XRP는 장기적으로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파리나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서면 개인 투자자는 가격에 밀려 탈락할 것이라며 최소 XRP 1000개 보유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XRP 레저의 온체인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며 네트워크 사용량 확산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최근 XRP 레저의 일일 활성 주소 수는 지난 일주일 동안 29만 5천 개에 근접하며 지난 4개월 동안 무려 7배 급등했습니다. 이는 XRP 네트워크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데요. 센티멘트가 공유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XRP 레저의 평균 일일 활성 주소 수는 3만 5천 개에서 4만 개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 수치는 이를 훨씬 웃돌며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활성화 증가 현상은 곧바로 온체인 트랜잭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래 지갑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2,708개의 지갑이 최소 100만 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갑당 약 225만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XRP의 12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처럼 많은 고래 지갑들이 이 정도 수준의 XRP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5 XRP 레저 에이펙스 행사에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밝힌 스위프트 유동성의 최대 14%를 XRP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과 맞물려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기관과 파트너십도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온도 파이낸스는 미국 증권을 토큰화하여 XRP 레저에 도입을 하고 있으며 서클의 USDC 역시 XRP 레저에 공식 런칭됐습니다. 또한 구겐하임은 리플과 협력해서 디지털 상업 어음 서비스 XRP 레저에서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는 XRP의 수수료 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내놨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XRP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혁신과 제도권 수요가 맞물리며 XRP 생태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165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ETF 승인 기대감과 기술적인 패턴이 맞물리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솔라나가 최근 소셜 참여율에서 이더리움을 2배 이상 앞서고 있으며 ETF 예상 승인 시점이 2주에서 4주 이내로 다가옴에 따라 매수 기회를 노릴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솔라나의 주간 차트에서 지난 1월 고점에서 이어진 하락 추세선에 재접근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며 1월 고점을 돌파한다면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MACD가 여전히 주간 기준으로 우상향 중인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아직 낮다는 점은 위험 요소로 언급을 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일간 차트에서 약 140달러 부근의 쌍바닥 패턴을 확인했으며 이 패턴의 넥라인인 165달러를 돌파하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지난 주말 145달러 선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지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 설정한 손절가 143달러가 실행이 되면서 일부 손실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156달러 선에서 재진입했으며 손절가는 154달러, 목표가는 200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스는 솔라나의 상승 모멘텀과 함께 솔라나 생태계 밈코인 중 하나인 도그위햇도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도그위햇이 솔라나의 상승 모멘텀에 연동된 베타플레이 전략으로 현재 수익을 기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구매할 수 있는 골드카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00만 달러로 미 영주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가운데 신청자 수가 7만 명에 육박한다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사이트에는 현재까지 68,703명이 대기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500만 달러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 정책에 따른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으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정책을 지휘하며 골드카드 신청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지난주에 개설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서명, 성조기, 자유의 여신상 등이 포함된 골드카드 도안이 공개되었고 카드는 실제 금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골드카드 제도의 아이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인 억만장자 존 폴슨이 낸 것으로 외국의 부자들에게 영주권을 판매하여 미국의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는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최대 180만 달러를 투자해야만 했지만 골드카드는 그보다 높은 500만 달러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드카드 제도의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상무부는 조만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발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20만 장의 골드카드를 발급하여 약 1조 달러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드카드 제도는 미국 부채를 해결할 중요한 재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도중에 귀국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정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급히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글을 올리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 논의를 위해서 G7 정상회의를 떠난다고 잘못 언급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의 발언에 대해서 그는 내가 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며 휴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그보다 훨씬 큰 일이 있다며 자신이 귀국하는 이유가 중동의 휴전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고이든 아니든 마크롱은 늘 틀린다, 채널 고정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굳혔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정세의 급변으로 인해서 G7 정상회의를 조기에 떠나야 했습니다. 백악관에 복귀한 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며 해당 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귀국 결정은 중동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국제 정치에서의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발언과 귀국의 배경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